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303편 김약선의 죽음과 최항의 등장. 지난 시간 말미에 고종 33년 5월에 당시 고려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전염병 이야기 한 가지를 소개했었죠. 고려사 조료의 해당 기록을 다시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독이 있는 벌레가 공중에서 비처럼 내렸다. 그 벌레는 몸이 가느다란 그물로 둘러싸여 있는데 쪽이 보면 마치 흰 털을 자르는 것 같았다. 음식에 섞여 사람의 뱃속으로 들어가거나 피부로 들어가면 사람이 갑자기 죽기 때문에 그 벌레를 식인충이라 불렀다. 모든 약을 다 써서 시험해 보아도 죽지 않더니 파의 즙을 내어서 바르자 곧 죽었다. 고려사 조료에 나오는 이 식인충이라는 것이 어떤 병원체인지, 그리고 그 식인충이 옮겼다는 전염병이 현대의학으로 분석했을 때 어떤 질환에 해당하는지는 아직 규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려사 조료의 같은 해 12월조의 기사를 보면 지금의 전라도 장성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겨울 12월에 장성현 사람 서릉의 어머니가 목에 창이 났다. 서릉은 어머니를 봉양하느라 일부러 벼슬도 하지 않았던 효자였다. 그는 부랴부랴 의원을 불렀다. 어디 상태를 좀 봅시다. 우리 어머님의 병세가 어떻습니까? 고칠 수는 있겠소? 저 잠시 나가서 얘기하시지요. 의원, 왜 그리 심각한 표정을? 어머님의 목에 난 종기가 참 고약합니다. 악성이에요. 이런. 하지만 병이 있으면 의당 그 병을 고칠 약도 있다 했소. 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머님 병원을 고칠 것이니 어서 처방을 말해보시오. 개구리를 구해야 하는데... 뭐요? 개구리라 하였소? 예. 개구리를 구하지 못하면 어머님 목에 난 종기를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엄동설 안에 어디 가서 개구리를 구한단 말이오?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비록 산 개구리를 구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저런 약을 만들어서 시험이라도 해보기로 하십시다. 서릉은 의원과 함께 나무 아래에다 일단 솥단지를 걸어놓고 종기를 치료할 약을 다려 만들기로 하였다. 종기에 효험이 있다는 약재들을 넣긴 했는데... 제발 우리가 다리는 이 약으로 차도를 보인다면 원이 없겠는데... 나리의 효성이 이처럼 지극하시니 하늘이 가상하게 여길 것입니다. 이게 뭐야? 지금 나무에서 떨어져서 솥단지 안으로 들어간 것이... 개구리입니다. 나무에서 개구리가 솥단지 안으로 떨어져 들어갔습니다. 이런...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이때가 음력 12월인데 나무 위에서 개구리 한 마리가 뚝 떨어져서 약을 다리고 있던 솥단지 안으로 저절로 들어갔다는 얘긴데요. 글쎄요, 차라리 냇가에 솥을 걸어놓고 약을 다리다가 바윗돌을 들쳐서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 한 마리를 얻었다, 이쪽이 더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요? 하늘에서 떨어졌든 땅에서 솟았든 어쨌든 개구리 한 마리를 구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서릉의 효성에 하늘이 감동한 것이다 라고 입을 모았다. 그 약을 만들어 붙였더니 과연 병이 나았다. 남쪽 지방 장성현에 있었던 이러한 일화를 나라의 역사책에다 실어서 소개해 놓은 것은 이 서릉이라는 사람의 지극한 효성이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만하다 여겼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기사 속에 나오는 내용이 과연 의학적으로 신빙성이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침 이 시기의 고려 역사를 우리와 함께 탐색하고 있는 한신대 김순자 교수는
특이하게도 고려시대의 전염병에 관련된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고려시대의 전쟁, 전염병과 인구라는 제목의 논문이 그것인데요. 그렇다면 이 개구리를 이용해서 항저, 즉 목에 난 종기를 고쳤다는 고려사 저료의 이 기사를 김 교수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한의학에서는 개구리를 앞에 이제 그 개구리 와자 앞에 풀을 척자를 써서 청와라는 것이 한약재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 종류 또 그 개구리의 부위에 따라서 약효가 다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아마 그 약재를 다룬 본초라는 책에 아마 이 아주 예전 시절부터 여기에 대한 그 처방이 내려왔던 것 같고, 이제 명나라 때 이시진이라는 사람이 그 총편찬한 본초강목이라는 책에도 보면 개구리를 약으로 쓰는 경우에 9가지 처방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서 뭐 예를 들자면 개구리의 수란관을 건조해서 가공한 약은 한마유라는 것으로 쓰는데 뭐 이 병은 이런 증상에 쓴다 이렇게 나옵니다. 김순자 교수의 얘기 중에 나오는 개구리의 수란관은 나팔관을 일컫습니다. 그 수란관을 가공해서 얻은 기름, 즉 한마유를 기침에 피가 섞여 나오는 증상에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본초 강목에서 푸른빛 나는 개구리, 즉 청화에 대해서 청화는 수종을 소멸케 하니 호황년 가루와 함께 돼지밥통 안에 넣고 달여 먹는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종은 몸이 부어서 부스럼이 난 증상이고 호황년은 미나리 아제비과에 해당하는 약초입니다. 그렇다면 서른과 그 의원은 솥단지 안에 호황년이라는 약초와 함께 개구리를 넣고 달여서 서른 어머니의 치료약을 만들었던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우리는 단지 고려 역사를 기록한 문헌에 개구리와 관련된 흥미로운 일화가 나온 김에 호기심을 발동해서 한의학적인 해석을 한번 시도해 봤을 뿐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검증된 얘기는 아니란 점을 밝혀둡니다. 고종 제위 34년, 서기로는 1247년이 됐습니다. 폐하, 동진에서 통지문을 보내왔사옵니다. 동진이라 하였소. 동진은 이미 몽골에 복속된 지 오래인데 동진에 어느 누가 통첩을 해왔다는 말이오? 동진을 대표해서 천호가 통첩을 해왔사옵니다. 여기에서 일천천자에 가가호호 할 때 그 호자를 쓰는 천호란 몽골식 군사 조직에서의 관직 중 하나입니다. 동진의 천호가 대체 어떤 내용으로 통첩을 해왔는지 통지문을 한번 읽어보시오. 예, 폐하. 우리 동진국 사람으로서 국경을 넘어 고려로 도망에 들어간 자들이 50여 명이나 되니 이들을 모두 돌려보내도록 하라. 이런 내용이옵니다, 폐하. 이런 무례한 자들이 있나? 그렇지 않아도 동진과의 국경지대에서는 동진 군사들이 고려 경내로 넘어온 자기 나라 사람들을 찾는다면서 무시로 넘나들며 횡포를 부리고 있다옵니다. 이 기회에 폐하께서 엄중한 통지문을 그자들에게 보내시어 국경지대에서 경고망동하지 못하도록 경고를 하시옵소서. 그리해야겠소. 50여 명의 도망자를 되돌려달라는 동진의 통첩에 대해 고려에서 보낸 회답은 이렇습니다. 귀국 동진에서 우리 고려까지는 산이 길게 뻗쳐 있고 길이 또한 험하다. 텅 빈 들판에는 사람이 없고 왕래하는 길마저 끊어져 있다. 그런데도 그대는 망령되게 도망한 사람을 찾는다 핑계하고 혹은 사냥한다고 핑계하여 국경을 넘어 멋대로 돌아다니고 있다. 이런 행동이 자신의 지역에서 편안히 거처하라고 한 몽골국 황제의 뜻에 합당한 처사인가? 이제부터는 이유 없이 경계를 넘어 우리 고려 땅에 들어오는 자는 엄격히 다스릴 것이니 그리 알라. 고종이 동진에 보내는 통고문의 어투에 위험이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시기의 동진은 이미 몽골에 완전히 항복을 해버렸기 때문에 엄격하게 말하면 몽골에 복속된 한 세력이었지 독립된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천호의 관직을 가진 사람이 동진을 대표해 보낸 통지문 따위는 고려의 국왕이
충분히 무시할 만했겠죠. 숙명여대 신한식 교수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소수의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 대외 정벌에서는 우두머리는 몽골족이 하지만은 군사력은 어떤 이 새 민족들을 많이 이용한 이런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흔히 야만으로서 야만을 친다라고 하는 이의제의 전술인데, 특히 이 동진 군사들이 이 고려를 침략할 때 뭐 향도 역할을 한다든가 또 그런 군사력에 또 기반이 되기도 했던 그런 종족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몽골은 동진으로부터 항복을 받아서 자기 나라에 복속을 시켰지만 일정 부분 자치를 허용하면서 고려 정벌 등 대외 원정에 나설 때에는 동진의 군사를 동원하는 방식으로 활용을 해왔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동진은 왜 하필이면 이 시기에 이르러서 자신들이 마치 몽골의 지배를 받지 않는 독립국가인 것처럼 고려에 통지문을 보내는 등의 독자적인 외교 행위를 시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몽골에서 쿠릴타이가 소집되어 가지고 새로운 대칸을 선발하려고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진은 그럴 경우에는 다시 또 몽골에 등을 돌리고 어떤 그 독립된 세력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여러 번 반복되는 걸로 나타납니다. 두만강 일대에 있기 때문에 고려하고 그 국경 지방에서의 어떤 그 사소한 분쟁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사실은 몽골에 대항하기 위해서 고려와 협조해서 이렇게 공동 전선을 형성하자, 이런 제안도 고려에게 해오기도 합니다. 이 경우는 고려하고 뭐 동진 사이의 국경지대에서 사람들이 서로 월경을 해 넘어간 사례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동진은 이미 14년 전인 1233년에 몽골에게 완전히 항복을 해버려서 몽골의 영향력 아래로 복속돼 버린 상황인데, 이 무렵에 몽골 내부에서 권력 계승을 둘러싸고 새로운 대칸을 선발하기 위한 종족회의, 즉 쿠릴타이가 열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이용해서 동진이 다시 몽골의 지배를 벗어나려고 시도를 한 것이다. 김순자 교수의 분석이 그렇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최씨 정권 내부의 권력 승계를 둘러싼 움직임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서기 1247년도에 해당하는 고종 34년의 고려 정세를 탐색하고 있는데요. 미리 앞당겨 얘기하자면 그동안 무려 30여 년 동안이나 절대 권력자로 군림해온 최후가 2년 뒤에 사망합니다. 죽기 2년 전이라면 이제 최후는 기력도 쇠약해졌을 것이고, 따라서 자신의 권력을 누구에게 물려줄 것인지 그 밑그림이 그려져 있었을 터인데요. 최후는 적자가 없고 기생첩인 설현의 몸에서 만종과 만전 두 아들을 낳았는데, 당초에 최후는 병권을 김약선에게 물려줄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두 아들이 반란을 일으킬까 염려하여 둘 다 삭발시켜서 송광사로 보냈는데, 이 대목은 이미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출가한 두 아들은 사찰의 주지로 있으면서 무례한 중들을 문도로 거느리고서 백성들을 수탈하는 등 횡포를 일삼아 아버지인 이 최후의 골칫거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최후가 애당초에 자신의 후계자로 낙점했던 사위 김약선은 어떻게 됐을까요? 고려사 열전편 김약선전을 들춰볼까요? 김약선의 처가 어느 날 등불놀이를 하다가 밤중에 궁중에 들어갔는데, 고종은 그가 태자비의 어머니라 하여 결룡 행수와 장군들을 시켜서 호위하게 하고 의복과 장식 등을 모두 왕비와 다름없이 차리게 하였다. 김약선의 처는 최고 실권자인 최후의 딸이기도 했고 태자비의 어머니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 권세가 대단했던 모양입니다. 물론 그의 남편인 김약선은 모름지기 최후의 후계자로 이미 낙점을 받은 상태였으니 그 위세가 어떠했을지는 새삼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요요요 귀여운 것들. 어디 누가 나한테 술을 한 잔 더 따라보겠느냐? 제가 따르겠사옵니다. 제 술 한 잔 더 받으시와요. 그래. 어디 오늘 밤은 구름이 끼어서 하늘에 보름달이 어디로 숨고 없다 했더니만, 아니 이제 보니 이쁜 달덩이들이 요 망원루에 모두 내려와 있구나.
김약선은 최후의 부중에 있는 낭자들을 망원루의 모란방에다 모아놓고서 함부로 음란한 추행을 부렸다. 그러자 김약선의 처가 질투하여 최후에게 달려갔다. 아버지! 아니, 네가 또 무슨 일로 찾아왔느냐? 어째서 또 심기가 불편한 것이냐? 아버지,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저도 두 오빠들처럼 집을 나가서 머리 깎고 여성 노릇이나 해야겠습니다. 또 무엇 때문에 그러는 것이냐? 아버지, 제발 지금 망원로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 사람이 계집 애들한테 병풍처럼 둘러싸여서 알겠다. 아비가 당장 조치를 할 테니 너는 집에 가서 기다려라. 최우는 김약선과 친한 낭자들 그리고 김약선에게 여자들을 중매한 자들을 모두 귀양 보내고 망원루의 누각과 방을 부숴버렸다. 그런데 행실이 문란하기로 치면 김약선의 처 또한 만만치가 않았던 모양입니다. 고려사의 기록에는 김약선의 처가 일찍이 하인과 사통해 왔는데 김약선에게 그 사실이 발각되자 아버지 최우에게 엉뚱한 구실을 들어서 참소하였다. 그러자 최우가 김약선을 죽였다. 최씨 무인 정권의 제2인자였던 김약선의 죽음이 이렇듯 싱겁게 기술돼 있습니다. 딸이 거짓으로 꾸며댄 말을 듣고서 최우가 후계자로 점지했던 사위 김약선을 죽여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최우는 나중에야 그 일이 거짓임을 알고서 딸과 간통한 종을 처단하고 이후 죽을 때까지 자기 딸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 이런 내용으로 기술돼 있습니다. 그런데 김순자 교수는 애당초 최우가 자신의 두 아들을 제쳐두고서 사위인 김약선에게 권력을 승계시키려고 했다는 기록의 진위 여부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최우가 아닌 고려시대 어떠한 다른 사람들이 사위에게 그렇게 권력을 물려준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친아들이 있는데 사위에게 권력을 물려주는 경우는 이게 권력 세계에서는 별로 잘 찾아지지 않습니다. 우리 고려시대 역사에는. 고려시대 흔히 그 사위가 처가에 장가들어서 장인장모를 모시고 사는 그러한 혼인 풍속도 상당히 많이 퍼져 있었다라고 하지만 최우처럼 집권자가 그 권력을 물려주는 건 조금 다른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제 최우의 두 아들인 만종, 만전 쪽으로 화제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종 34년 여름 6월 형부상서 박헌이 은밀하게 최우를 찾아옵니다. 형부상서가 내게 긴히 할 말이 있다 했느냐? 그렇사옵니다, 최공. 무슨 일인지 어디 말해보거라.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우나 지금 북방에서는 몽골의 군사가 해마다 쳐들어와서 민심이 불안합니다. 백성들을 덕으로 보살핀다 해도 혹시 변이 생기지 않을까 두려운 지경입니다. 내가 그걸 모르겠느냐? 정녕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최공의 두 자제인 만종과 만전에 관한 일이옵니다. 무슨 얘기든 기탄 없이 해보거라. 만종과 만전이 백성의 재산을 긁어모아 실로 원성이 찾아하옵니다. 그 두 자제로 인해 남방이 소란스럽고 민심이 흉흉한 터에 만일 적군의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백성들이 반역해 적에게 모두 투항하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되옵니다. 마침 경상주도에 순문사루가 있는 송국첨도 나에게 서찰을 보내왔는데 그 내용이 지금 네가 한 말과 같은 것이었다. 그렇다면 형부상서 네 생각으론 그들의 아비엔 내가 어찌했으면 좋겠느냐? 최공께서 만일 두 자제를 조정으로 소환하시고 순문 안찰사를 시켜서 만종, 만전과 어울려 포학을 일삼던 무례배들인 승도들을 잡아 가둠으로써 민심을 위로한다면 적군이 쳐들어오더라도 반역의 변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옵니다. 알겠다. 내 그리 처결할 것이다. 최우는 곧 어사오찬과 행수 주영규 등을
두 아들이 있는 곳으로 나누어 보내서 만종과 만전이 비축해 놓았던 전곡을 풀어 모두 백성에게 돌려주고 고리대의 문건을 불사르고 문도 중에서 못된 짓을 한 자들을 잡아가두니 사람들이 모두 경하하였다. 자, 잠깐. 여기에서 큰아들 만종이 주지로 있으면서 무레배들을 데리고 못된 짓을 일삼았다는 사찰은 단속사였고, 둘째 아들 만전이 주지로 있었던 사찰은 쌍봉사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단속사는 지금의 경상도 산청에 있고 쌍봉사는 전라도 화순에 있었습니다. 고려사의 기록에 의하면 아버지인 최후가 두 아들을 아예 정치에서 멀찌감치 떼놓기 위해서 먼 남쪽으로 보냈던 것처럼 서술돼 있습니다만, 신한식 교수는 최후가 두 아들을 그곳으로 보낸 이유가 따로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이 만종 만전이 횡포를 부렸던 그런 지역이 대부분 그 최씨 정권의 시급 농장 지역이었다는 거죠. 자기 재산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횡포한 짓을 최후가 방치했다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그 눈 감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 자신의 어떤 농장 지역에 갔다고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어떤 관리적인 그 차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것을 갖다가 기록자 입장에서는 뭐 가혹한 어떤 관리를 갖다가 어떤 횡포한 짓이라고도 이렇게 묘사할 수가 있는데, 지금 강화청도 시기에 그 아들들을 갖다가 그쪽에 보냈던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실제로는 그 지역에 최후의 시급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에서 시급으로 받은 전답의 관리자로서 두 아들을 각각 보냈던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리대를 해서 백성들을 괴롭혔다는 것도 결국은 최씨 집안의 시급 안에서 일어난 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최후는 주변의 간언을 받아들여서 두 아들의 비행을 바로잡는 조치를 취했는데, 그렇다면 조정으로 소환당한 만종과 만전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님, 어찌 이러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나라의 안녕을 위해 내린 결정이니 억울한 점이 있더라도 너희 형제가 감내하도록 하거라. 그것이 아닙니다, 아버님. 저와 만전은 아버님의 둘밖에 없는 혈육입니다. 지금 아버님이 생존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처럼 압박을 받는데, 만일 아버님이 돌아가신 뒤라면 우리 형제가 누구에게 어떻게 죽음을 당할지 그 일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것은 결코 우리 가문을 위해 옳은 처사가 아닙니다, 아버님. 자, 그렇다면 최후는 맏아들 만종의 하소연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최후가 취한 조치는 이러했습니다. 내가 잠시 판단을 잘못했다. 형부상서 박헌이라는 자는 나와 내 아들 사이를 이간질한 죄가 작지 않으니 멀리 흑산도로 유배할 것이며, 경상주도 순문사 송국첨 역시 우리 부자 사이를 이간질하는 내용의 서찰을 내게 보낸 죄를 물어 관직을 동경부유사로 강등할 것이다. 그리고 지난번에 내 두 아들의 문도들을 잡아 가두었는데 이들을 모두 석방할 것이다. 그리고 최후는 내친 김에 자신의 권력을 승계할 후계자를 낙점해 본격적인 권력 승계 작업을 추진하는데, 최후가 선택한 쪽은 첫째 아들 만종이 아니라 둘째인 만전이었습니다. 만전은 아비의 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예, 아버님. 나는 오늘 너를 환속시킬 것이다. 이제부터 너는 승려가 아니다. 알겠느냐? 예, 아버님. 오늘부터 너는 만전이란 이름을 버리도록 하라. 네 이름은 최항이다. 내가 건강이 좋지 않으니 지금부터 너는 아비의 자리를 물려받을 준비를 갖춰야 할 것이다. 하오나, 소자는 그동안 속세를 떠나 있었기로 조정의 일을 맡아보기에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걱정할 것 없다. 내가 대제 이순목으로 하여금 이제부터 너에게 글을 가르치도록 할 것이며, 실랑 권위가 너에게 조정에서 지켜야 할 제반 예의를 가르쳐 줄 것이다. 잘 해낼 수 있겠느냐? 예, 아버님. 분부를 받들어 열심히 배우겠사옵니다. 최후는 내친 김에 만전에게 좌우위 상혹은 호부상서의 벼슬을 제수합니다. 고려사 저료에는 모든 왕실 사람들과 제신 그리고 추신들이
모두 최항에게 찾아가서 할애했다.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최항이 49살에 죽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49살이면은 이 사람이 8년 동안 집정자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30대 후반 정도의 이렇게 중앙으로 올라온 그런 것으로 생각되는데, 특히 이 최후의 가계에서 아들들의 존재는 이 만종 만전밖에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최후의 후계자로 거론됐던 인물이 그 사위 김약선, 그리고 외손자 김미 뭐 이런 사람이었는데, 혈족으로 계승을 할 수 있는 자가 이 만종만전이었죠. 그래서 최후도 어떤 면에서는 할 수 없이 그 만전을 최항으로 환속을 시키면서 그 후계로 삼았던 것 같고, 이런 후계 구도에서는 이미 최후도 아버지로부터 권력을 승계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단계를 밟아간 것이 아닌가. 그런데 최후가 아들인 만전을 환속시켜서 최항으로 개명하고 권력 승계 작업을 추진하는 모습이 너무 서둘러서 허겁지겁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기왕의 아들에게 권력을 물려줄 것이었다면, 더군다나 그 아들이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위인이었다면 좀 더 일찍 여유를 가지고 후계자 수업을 차근차근 진행했어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 최후가 아들인 최항에게 권력을 물려주는 요 관계 기록을 보면 최후는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빨리 갑자기 죽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최후가 고종 36년에 사망을 하는데 자기 아들인 최항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정기에 나타나는 것이 같은 해 1월 달입니다. 그럼 정치 수련을 시키기에는 너무나 짧은 기간이죠. 그리고 사실은 그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두 명의 아들은 승려로서 저기 그 전라도 경상도 지방에서 여전히 생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후가 아마 갑자기 아들을 불러 올려가지고 권력을 급격하게 이양해 준 거는 분명합니다. 최후는 사위인 김약선을 죽인 뒤에는 자기 아들에게 권력을 넘겨줄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당장 급한 일이 아니라고 여유를 부리고 있었다가 건강이 급작스레 나빠지니까 만전을 허겁지겁 환속시켜서 마치 벼락 공부를 시키듯이 후계자로 만들기 위한 과외 수업을 진행시킨 것이 아니겠느냐. 김순자 교수의 견해가 그렇습니다. 최항에게 후계자 수업을 시키는 한편으로 최후가 챙긴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외손인 김치였습니다. 최후는 김치를 하동에서 불러올려 역시 환속하게 하고 이름을 김미로 고치게 한 다음 사공으로 임명하였다. 사공이란 벼슬은 오직 왕실 사람에게만 시키게 돼 있었는데 김미가 양양공의 딸에게 장가를 들었으므로 이 벼슬을 준 것이다. 또한 사공이란 벼슬은 권세가 없으므로 일부러 최항을 피하게 하려고 준 것이었다. 이 김치 혹은 김미라는 사람은 최후가 자신의 딸의 말만 믿고 죽였던 사위 김약선의 아들입니다. 김약선을 죽인 다음 그의 아들인 김치 역시 혐의를 씌워서 경상도 하동으로 보내 출가시켰던 것인데 만전을 후계자로 삼으면서 김치 역시 불러올린 셈이죠. 문제는 최후의 권력을 바로 이 김미가 이어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김치의 추종 세력이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김미와 관련된 얘기는 좀 더 뒤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죠. 대왕폐하, 큰일 났사옵니다. 큰일이라니. 어디서 또 무슨 변고라도 생긴 것이오? 몽골 원수 아무간이 군사를 거느리고 드디어 염주에 이르렀사옵니다. 지금 염주에 군영을 설치하고 주둔할 것이라 하옵니다. 저들이 어느 사이에 염주까지? 어찌하면 좋겠사옵니까? 우선 이곳 강화도 방비를 점검해야 할 것이고, 저들이 염주에 진을 칠 것이라면 우리도 몽골군 원수를 호귀할 사신을 그쪽 군영으로 보내야 하지 않겠소. 문무 대신들을 모두 편전으로 들라하시오. 고종 34년 7월 드디어 몽골군의 고려에 대한 제4차 침공이 개시됩니다. 그런데 고려사 조료에서는 몽골군이 언제 어느 쪽 국경을 넘어서 어떠한 경로로 밀고 내려와서 염주까지 왔는지에 대한 기록은 전혀 보이지 않고
가을 7월에 몽골군의 원수 아무간이 군사를 거느리고 염주에 진을 쳤다. 이렇게 돌출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을 돌출적이라고 말한 것은 몽골군 원수 아무간이 군사를 이끌고 내려와서 진을 쳤다는 염주가 어디냐 하면 강화도의 바로 코앞인 황해도 연백이기 때문이죠. 압록강을 언제 건넜는지, 서경, 즉 평양 쪽은 또 어떻게 헤치고 왔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몽골군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제4차 침공을 단행했는지 지금부터 그 순서를 세워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실 몽골군이 고려를 침공할 징후는 1년 전인 고종 33년부터 감지가 되었습니다. 멈춰라! 자고로 우리가 찾는 짐승은 맑고 깨끗한 물에 산다고 하지 않았느냐? 자, 이제 하천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지거라! 지금 이 몽골 병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내세운 명목은 바로 수달을 잡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겨울에 몽골 사람 400여 명이 북쪽 변경의 여러 성을 통해 고려 경내로 들어와 수안현에 이르러서는 수달을 잡는다고 산천 구석구석을 살펴보지 않는 데가 없었다. 그러나 고려 조정에서는 이미 몽골과 강화를 하였던 터라 특별히 개의치 않았다. 그런데 몽골군이 이때에 와서는 피하여 숨어있는 백성까지 모두 납치하고 약탈하여 화를 면한 백성이 드물 지경이었다. 여기에 나오는 수안현은 지금의 경기도 김포입니다. 그러니까 몽골군은 400여 명씩이나 떼를 지어서 국경을 넘은 다음 수달을 잡는다면서 강화도 바로 앞에 김포에까지 내려와서 약탈을 일삼고 다녔는데도 고려 조정에서는 몽골의 비위를 거스를까 봐 방치해두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선 몽골인들이 왜 그렇게 수달의 가죽에 집착하는지 김순자 교수의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수달피로 만든 옷이 그 보온력하고 방수력에 있어서 정말 탁월하다고 들었습니다. 겨울에 눈이 와도 수달피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있으면 그 뭐라고 할까요? 습기가 몸 안으로 전혀 침투를 못할 정도로 그 털이 워낙 촘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해방 이전에 북한에서는 딸을 시집 보낼 때 부잣집에서는 수달피 가죽으로 이렇게 조끼 같은 거를 하나를 만들어서 보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것, 아마 몽골 사람들이 고려에 쳐들어온 처음부터 이 수달피를 많이 요구하는데 것은 고려에서 수달이 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들이 국경을 넘어서 고려 땅 깊숙이 들어와서 실제로 수달을 잡으러 다니기도 했겠죠. 그런데 그들이 산천 구석구석을 누비고 다녔던 것은 네 번째로 고려를 침공하기 전에 고려의 지형을 사전에 정탐하려는 목적이 더 컸을 것입니다. 신한식 교수의 얘기입니다. 침략을 준비하는 그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 정탐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군사를 동원해서 그 빠르게 침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준비 단계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때 그 준비 단계가 되는 그 시부터 전쟁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군사들이 침략을 개시한 것은 그 고종 34년 7월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몽골군은 고려 침공에 앞서서 이태전 겨울철에 지금의 김포 지역에까지 들어와서 사전 정탐을 하고 돌아갔던 것이죠. 그렇다면 몽골은 왜 8년여 동안 잠잠하다가 고종 34년 7월에 가서야 네 번째로 다시 고려를 침공하게 됐을까요? 그 전해에 몽골에서는 쿠릴타이가 끝나서 제3대 대칸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귀육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칸으로 다시 이제 선정이 돼서 쿠릴타이가 끝나면 몽골은 다시 동서로 원정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고려에 대한 침략이 다시 시작되었던 것으로 봐야 합니다.
원나라 왕실 계보로는 제3대 정종에 해당하는 귀육한이라는 자가 몽골을 통치할 새로운 지도자로 뽑히게 되자 본격적인 대외 정복 사업이 다시 시작된 것이고, 고려 침공 역시 그 정복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몽골의 제4차 침공을 이끈 장수는 아무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몽골군이 고려 침공을 위해 출정할 때 그 선발대를 이끄는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자면 고려 출신으로서 몽골에 귀화한 홍보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홍보건 가문은 고려하고 몽골 관계에서 이제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가문입니다. 아버지에서부터 그 아들인 홍다구 때까지 3대에 걸쳐서 고려에게 좀 뭐라고 할까요? 해로운 일은 골라가면서 다 하는 가문,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홍보건 가문을 부몽군자라고도 하지만 요즘 개념으로 얘기를 하자면 국적을 몽골로 바꾸어서 그런데 원래 고려 출신이기 때문에 고려의 상황을 잘 알고 있어서 고려에게 대단히 곤란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홍보건은 몽골의 2차 침입이 끝나서 고려가 그 서북면을 공격을 해서 몽골이 남겨두고 간 세력을 고려가 공격을 합니다. 그때 홍보건도 쫓겨서 요동으로 옮겨갑니다. 서북면에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고려의 관군에 쫓기게 되자 홍보건은 그 길로 국경을 넘어 몽골로 가서 투항하는데, 몽골은 그렇게 투항해온 사람들을 다스리는 나름의 독특한 방식이 있었습니다. 몽골 쪽들은 정복한 지역을 다스릴 때 종족별로 다스립니다. 그래서 고려 사람을 잡아가면 고려 사람들이 어떤 집단 촌락을 만들고 거기에 행정구역을 설정해서 고려인 중에서 유력한 사람을 그 지방 관리로 임명을 해서 지배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처음 요동 지방으로 잡혀간 그 고려인들을 지배하는 사람으로 홍보건을 임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몽골의 침략을 6차 6번 있었던 것으로 보는데, 홍보건은 3차, 4차, 5차 침략에 직접 참전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고려에 대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특히 홍보건은 서북면에 있던 세력이기 때문에 고려는 우리 몽골에게 수차에 걸쳐서 강화를 약속하고 화해를 다짐했다. 그러나 그자들은 입으로는 우리 황제에게 충성을 약속하고서도 도읍을 버리고 섬으로 도피하여 저항을 멈추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려 왕에게 직접 우리 몽골의 황제 폐하께 찾아와서 친조를 하라 했는데도 아직 응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황제 폐하의 명을 받들어 고려를 응징할 것이다. 특별히 이번 우리의 고려 원정에서는 고려 출신의 홍보원이 앞장서서 우리를 안내할 것이다. 자, 출정하라! 실제로 고려사 열전편 홍보건전을 보면 원나라의 군사는 거의 매년 우리 고려를 침입해서 주화군을 함락했는데 이는 모두 홍보건이 인도한 것이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따라서 몽골의 제4차 침공 역시 홍보건이 그 앞잡이 역할을 했겠지요. 어쨌든 아무간이 이끄는 몽골군이 황해도 연백에 해당하는 염주에 진을 쳤는데, 그렇다면 고려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왕은 기거사 김수정을 몽골군 진영으로 보내서 아무간의 군사를 호개하도록 하였다. 호개했다는 말은 맞서 싸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음식을 잔뜩 가지고 가서 몽골군을 위로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해가 바뀌어 이듬해 2월. 폐하, 지금 몽골 오랑캐들이 우리 영토를 전용하면서 약탈을 일삼고 있사옵니다. 우리 고려 조정에서도 군사를 동원해 맞서 싸우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허나 대국인 금나라조차도 몽골의 공세에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지 않았소. 저들이 이곳 강화도를 범하려 한다면
죽기를 각오하고 맞서 싸울 것이나 저들이 염주에 진을 치고 있는 형국인데 우리 조정에서 군사를 파견해 몽골군과 맞서는 것은 승산이 없는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오. 그러면 우리 백성들에 대한 저들의 약탈과 살상이 끊일 낌새가 보이지 않는 터에 이곳 강화도만을 방어하면서 그저 지켜보기만 해야 하겠사옵니까? 창칼을 들고 나가 오랑캐를 막아내든지 아니면 저들이 침략을 그만두고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강화를 서두르든지 해야 할 것이옵니다. 알겠소. 짐이 몽골 황실에 화친 사절을 보낼 것이오. 왕은 추밀원사 손변과 비서감 환공숙을 몽골에 보냈다. 1차 침공 때처럼 고려에서 몽골군에 맞서 방어 전투를 펼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산성이나 해도로 일찌감치 대피시켜 놓은 채로 적의 진영에 특사를 파견해 음식을 대접하며 위로하고 친선사절단을 황실에 보내서 강화를 시도하는 것이 고작이었으니 사실 이것을 여몽전쟁이라 부르기도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상대방의 항복을 받아내겠다고 쳐들어오는데 당한 쪽에서는 상대의 항복 요구 조건에는 응하지도 않으면서 맞서 싸울 생각을 아예 접어둔 채로 화의를 시도하는 그러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건 그렇고 몽골군이 쳐들어오면 고려에서는 백성들을 산성이나 섬으로 대피시켜서 보호하는 이른바 산성해도 입보책을 쓴다 했는데 그렇다면 섬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을 했을 것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청천강 하구에 해당하는 평안도의 위도. 조정에서는 몽골군의 침략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북계 병마사 노연에게 명하여 북계 여러 성들의 백성들을 위도로 옮겨 생활하도록 하였다. 아이고, 사방에 갈대만 무성한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섬에서 무슨 재주로 살아갈 거지? 아이고, 앞길이 막막하네 막막해. 아유, 누가 아니래. 그냥 농사를 지어야 연명을 할 것 아니냐고. 갯벌밭을 읽어서 그냥 몽벼 심고 보리도 심으면 좋으련만. 아이고, 밀물 때면 바닷물 드나드는데 뭔 왜 농사가 되겠어? 아이고, 농사는 둘째 치고라도 우선 먹을 물이나 좀 쉽게 얻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아이고, 이 섬엔 아예 우물이 없다니까 그랴. 그래서 남정네들이 배 타고 육지에 나가서 물을 길러 싣고 오긴 했는데 지난번에 물 길러 육지에 나갔던 사람들이 모두 몽골군한테 붙잡혀서 끌려가 버렸다시 뭐야. 이 산성해도 입보책이 어떤 몽골의 전술에 대항하는 그런 측면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몽골은 그 기병을 통해서 빠르게 습격해서 목적을 달성하고 다시 물러가는. 그래서 이 몽골에 침략하는 시기는 대부분들이 음력 7, 8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추수기가 되죠. 그리고 태각은 그 이듬해 3, 4월, 농번기 시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 보게 되면 고려의 입장에서는 먹을 시기에 이 도망을 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게 이 섬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기간이 꽤 길었을 텐데 하필이면 추수기에 쳐들어오는 바람에 애써 가꾼 농작물을 거두지도 못한 채 부랴부랴 섬으로 쫓겨 들어갔으니 살 길이 막막했겠죠. 어쨌든 청천강 하구에 위치한 그 섬의 이름이 위도였는데 그 위자가 바로 갈대 위자였습니다. 한마디로 갈대만 무성한 황무지였던 것입니다. 이 섬으로 백성들을 인솔해 들어간 사람은 북계 병마사 노연과 병마 판관 김방경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황무지 개간을 진두지휘한 사람은 병마 판관 김방경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그대로 따라주길 바란다. 이 섬은 비록 갈대가 무성한 갯벌밭이기는 하나 평평한 땅이 10여리에 걸쳐서 펼쳐져 있다. 우리는 이 땅을 논밭으로 개간해서 농사를 지을 것이다. 아니, 바닷물이 드나드는 땅에다 어떻게 농사를 짓는다는 말씀이신지. 바닷물 못 들어오게 하면 될 것 아닌가?
내일부터 모든 장정들을 총동원해서 바닷물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둑을 쌓는 작업을 시작할 것이다. 병마판관 김방경이 명을 내려서 둑을 쌓았다. 그리고 곡식을 파종하였는데 처음에는 백성들이 무척 괴로워하였으나 가을이 되어서 크게 풍년이 들자 사람들은 그 덕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김방경은 우물이 없던 그 섬에서 식수를 해결하는 지혜를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섬에 우물이 없어서 물길러 육지에 나갔던 사람들이 잡혀가기도 하였다. 김방경은 빗물을 모아 가두는 못을 만들도록 하여 마실 물 걱정이 사라지게 했으니 사람들이 그 슬기에 탐복하였다.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몽골과의 전쟁이 30년 이상이나 계속됐고 몽골군이 쳐들어올 때마다 고려 조정에서는 백성들을 섬으로 이주시켜 난을 피했다 했는데요. 바로 앞에서 소개한 청천강 하구의 위도의 경우처럼 몽골과의 전쟁 기간에 도서지방이 많이 개발돼서 훗날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생활터전으로 자리 잡게 되지 않았을까요? 몽고봉의 침략으로부터 어떤 그 백성들을 보호하기도 하고 또 방어하는 어떤 전술 전략적인 측면에서 내륙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을 섬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개성으로 환도할 때까지 대략 한 30년 시간이 걸립니다. 30년 이상의 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30년 이상 동안 섬에 살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섬에서 농사도 지어야 되고 하니까 섬이 개발되었을 가능성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고려 시대에는 섬이나 혹은 고려 내륙에 인구가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혹은 농토가 어떻게 개간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몽골군이 끈질기게 고려를 침공한 바람에 고려의 백성들이 피난을 다니느라 사람들이 살지 않던 무인도가 개발되는 효과를 가져오지는 않았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김순자 교수는 전쟁 당시에 섬이 개발되기는 했지만 몽골과의 전쟁이 고려의 패배로 완전히 끝난 뒤부터는 오히려 유인도가 텅텅 비어서 무인도가 되어버렸다고 설명합니다. 몽골하고 완전히 전쟁이 끝내는 그 강화 협상을 할 때 몽골에서 요구한 조건 중에 하나가 섬에 있는 인구를 다시 내륙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몽골은 고려 사람들이 섬에 들어가 산다는 것이 자기네들에 대한 어떤 저항의 표시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강화에 있는 기왓장 하나 남기지 말고 다 파괴한 다음에 내륙으로 나와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강화가 아닌 다른 섬 지역으로 들어갔던 그 일반 민들도 전부 내륙으로 나와야 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전통적인 그 어떤 관념이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고려 시대 때나 조선 시대 때는 섬에 사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일반 농민들, 평민들보다 신분이 떨어진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섬에 들어가 살기를 기피한 데다 중앙정부에서도 섬은 도망자들이 거주하는 곳이거나 혹은 죄인들의 유배지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게다가 훗날 고려 말기에서 조선 초기에 해당하는 100여 년 동안은 외구의 침탈 때문에 섬은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되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몽골군이 침공해 왔을 때 이전 수도였던 개경을 고려 조정에서 어떻게 관리를 했을까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하, 몽골 오랑캐 기병 40여 명이 수단을 잡는다는 핑계로 청천강을 건너 우리 고려의 경내로 진입하고 있다 하옵니다. 그 기병들을 선발대로 하여 또다시 우리 고려를 치겠다는 속셈이 아니오. 아무래도 그렇게 보이옵니다. 그럼 우선 서둘러 송도에 파발을 보내서 송도에 나가 있는 문무 양반을 일단 강화도로 모두 돌아오도록 전하시오. 어명대로 받들어 시행하겠사옵니다, 폐하. 고종은 몽골군이 침공해올 낌새가 보이자 송도, 즉 지금의 개성에 나가 있던 문무 양반에게 강화도로 귀환하도록 명을 내립니다. 그 기사 말미에 이러한 구절이 덧붙어 있습니다. 조정에서는 때때로 양반들을 윤번제로 송도에 보내서 지키게 하였다. 강화천도가 항구적인 것이 아니라 임시로 난을 피해서 도읍을 옮긴 것이고 언젠가는 개경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기 때문에
평시에 양반들을 보내서 개경을 관리하게 했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김순자, 신한식 두 교수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고려사에 보면 그 당시에 강화로 천도회에 있는 시기에는 양반들을 보내어서 윤본으로 개성을 지키게 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기록이 이제 그거밖에 없어서 구체적인 것을 우리가 알기는 대단히 어려운데요. 고려 정부는 사실은 몽골이 쳐들어오는 그 1차 침입 때 이후에는 전선에서 몽골군하고 전면전을 한 적은 없습니다. 또 고려를 쳐들어오는 몽골병이라는 것도 수천 수만 명의 규모가 대규모로 전선을 형성하고 쳐들어오는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륙 지방은 평상시에는 그냥 일상적인 생활이 유지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강화 천도기에서 이 몽골과 전쟁은 몽골이 들어오면은 그 도시를 비우고 몽골이 또 물러가게 되면 또 다시 돌아가는 이런 형태였기 때문에 아마 이 수도 개경도 몽골 진입기는 또 피해를 입었다가 또 돌아가면은 다시 복원하는. 왜냐하면 이 시기에 몽골 조정과 고려 조정 사이에 가장 큰 문제가 그 국왕이 직접 와서 친조한다. 그리고 출륙 한도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정치 현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출륙 한도는 결국은 개경으로 돌아간다는 것인데 이 개경을 돌아간다는 것이 항상 사신왕래에서 하겠다라고 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러한 개경에 대한 보고는 항상적으로 또 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졌겠죠. 비록 도읍을 옮겼다고는 하나 당시 개경에는 궁전 건물을 비롯한 왕궁 시설들과 관청으로 사용하던 시설물들이 남아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평시에 사람을 배치해 지키고 몽골군에 의해서 손상을 당하면 나중에 다시 복원하는 방식으로 관리를 했을 것입니다. 아니, 당시 몽골 측에서 고려에 요구한 내용 중에 출륙환도, 즉 강화도에서 육지로 나와서 개성으로 도읍을 다시 옮기라는 것이 주요 사항이었기 때문에 장차 다시 도읍이 될 개경의 시설들을 심하게 파괴하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